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남북국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 고대사의 문화 파트를 총집합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제목을 두 챕터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대 문화 및 종교화 사상, 즉 삼국시대의 문화와 종교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두 번째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문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대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불교입니다. 불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를 합리화하거나 통합의 필요성이 여기 나와 있죠. 중앙 집권화를 위한 정신적 통합의 필요성으로 왕실, 즉 왕족들이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종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냥 하늘신을 믿는, 우리 고조선 할 때 배웠죠. 천신, 하늘신을 믿는 그런 천신 신앙이었는데, 천신 신앙에서 되게 반발을 했어요. 왜? 천신이라고 하는 건 하늘신을 믿는 왕과 귀족 다 같이 믿는 것으로서 구분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왕과 귀족이라는 그냥 요만한 차이, 습자지 한 장 차이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있었는데, 유용성, 이 천신신앙의 유용성은 외적 침입, 즉 외부의 적으로 인한 내부 단결성을 구족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A신이라는 걸 모시는데 B신을 믿는 애들이 쳐들어오면 B신을 막는 애들을, B신에 쳐들어왔으니까 A신을 믿는 우리들은 단결해야 된다. 요런 점에는 유용했으나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왕과 귀족의 구분 불가능해요. 왕이나 귀족이나 그냥 귀족들의 대표가 왕이다. 요런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돼서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각각 배워봤지만, 고구려는 바로 소수림 왕 때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근초공왕의 손자라 그랬죠.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했고, 신라는 버풍왕 때 결국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신라가 이 천신신앙과 불교 세력 간의 대립, 갈등이 매우 심했어요. 원래 신라도 고구려를 통해서 5세기에 불교라는 세력을 알고 있었지만, 여담이긴 하지만 불교 세력이 왕실과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에 527년 버풍왕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수용을 했는데, 지도 옆에 나와 있죠.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받았으나 한동안 잠시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버프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수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교의 수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 합리화예요. 즉 왕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우리 왕즉불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말했죠. 왕이 곧 부처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불교 관련된 유적 유물은, 자,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고 장수왕 때, 이 영가라는 게 바로 그 장수왕 때 연호예요. 그래서 장수왕 때 부처님의 상을 만든 게 있고, 그리고 백제에서는 무왕 때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목탑 형식의 돌로 쌓은 석탑이에요. 돌로 깎아서 만든 석탑이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성왕 때 사비에 만든 굉장히 이쁜 석탑이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 평대탑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에게 멸망할 때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자신이 점령했다라는 뜻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또 평제탑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어요.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당나라에서는 평제탑이라고도 불렸다. 자, 그리고 신라에는 우리 경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데, 분황사에 벽돌로 쌓은 석탑이에요. 선덕여왕 때. 그리고 선덕여왕 때 진흥왕, 자신의 고조부였던 진흥왕이 황룡사를 세웠는데, 그 황룡사 안에 굉장히 높은,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한 20층 높이가 되는 목탑을 쌓았는데, 그 목탑이 우리가 고려시대 할 때 배우겠지만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황룡사 목탑, 9층 목탑이 소실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삼국의 각 왕실을 강화시켜주기도 했고, 다양한 불교 관련 유적 유물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인데, 우리는 지금 한글을 많이 쓰죠. 당연히 한글 모르는 사람 없고. 근데 예전에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왜? 한글은 세종대왕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지 고대 시기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가
글자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한자와 유학, 즉 한자로 쓴 내용이 유학이겠죠. 유가적인 내용. 도입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 이른바 엘리트를 양성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구려에서는 중앙에 태학이라는 걸 설립했고, 지방에는 경당, 조선시대 때 여러분 서당이라는 개념 들어봤을 거예요. 서당과 비슷한 건데, 귀족들이 다닐 수 있는 태학, 평민이 다닐 수 있는 경당을 만들면서 교육을 시켰고, 백제 역시 여기에 추가해서 써야 되는데 태학이라는 걸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왜? 고구려와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백제는. 그러면서 오경박사라는, 즉 5개의 경전을 가르치는 집단을 오경박사라고 했는데, 이 오경박사 제도와 태학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신라도 아마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남국할 때 배웠지만 국학이라는 게 알고 있었죠. 물론 신문학 때 만들어지고 더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신라도 유학 교육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순수비 우리 진흥왕 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서울 북한산 신라비 서울 북한산 순수비, 창녕 신라 척경비,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영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학 교육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한자 교육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 임신서기석이란 비석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유교 경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나라의 큰 인재가 되자, 요런 거를 학생 2명이 맹세하는 내용을 새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광법사의 세소곡에 임전무태, 살생유택, 그 다음에 붕우, 유신 뭐 이런 내용 들어봤죠? 바로 화랑도와 관련된, 즉 왕한테 충성하고 국가의 모든 진심으로 일을 하자라는 화랑도와 관련된 내용이 세속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조금 더 발전을 하는데, 귀족층은 배운 게 있고 돈이 많으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워하는 지방민이나 평민들을 위해서 이두 한자를 우리 발음대로 조금 개조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삼국 통일 이후에 설총이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한글의 전신 버전을 만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교육과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역사서 편찬이에요. 역사서도 4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먼저 고구려에서는 유기라고 해서 100권짜리를 만들어요. 국초, 나라 초창기에. 근데 100권 너무 많죠. 그래서 영량왕 때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내고 수나라한테 적극적으로 고구려의 독자적, 다원적 천하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영량왕 때 100권의 유기라는 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압축해서 정리해봐라 라고 해서 이문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100권을 5권으로 줄인 신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백제는 근초고왕 때 서기라는 책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보라는 사람을 시켜서 국사, 나라의 역사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왜 각각 각국에서 만들어내느냐?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왕권 강화 목적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정통성이 있고 나름의 명분이 있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역사서를 많이 쓰고 편찬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들은 여러분이 그냥 쭉 저번에 수업 때도 한 번씩 말했던 건데, 고구려와 백제는 비슷하다 그랬죠. 산성과 평지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 때 안압궁, 그리고 영양왕 때 평양성, 그리고 백제에서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부여 사비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신라에는 우리 지금도 경주에 하면 월성이라고 있는데, 반월, 즉 달처럼 생긴, 초승달처럼 생긴 성이다라고 해서 월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충북의 보은의 3년산성, 굉장히 튼실하게 잘 지은 거, 그리고 동양 최고의 천문대라 불리는 첨성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교의 전례가 있는데요. 이 도교,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도교의 전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면, 불로장생, 오래 살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적,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현세 구복적 신앙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요 도교예요. 자, 이 도교의 도입은 산천 숭배, 산과 물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신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뭐 금도끼, 은도끼, 신선 있죠.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유물 유적을 보면 고구려에는 사신도라는 벽화가 있어요. 위 한번 볼까요?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있는데, 물론 진짜 오리지널 아니고 모사도라고 돼 있습니다. 진품과 가장 유사하게 베껴온 건데, 사신방, 여러분 뭐 탑블레이드나 옛날 게임할 때 보면 사신 이런 거 있죠.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렇게 네 가지의 신성스러운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사신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왜 또 활용을 했느냐? 영계 소문 때 귀족과 연계된 불교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 세력이 너무 세니까 도교 세력을 키워서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을 했다. 자, 그리고 백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 바로 백제금동 대학로입니다. 자, 여기 그림 있죠. 이게 바로 백제금동 대학로인데, 이게 발굴이 정말 신기하게 됐어요. 98년 지금의 충남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에서 주차장, 왜냐면 왕들의 무덤, 부여시대 즉 사비시대 왕들의 무덤을 잘 갖춰놓은 무덤굴인데, 관광객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발굴하다가 진흙과 뒹굴고 있는 요 유물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백제에서는 이런 화려한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백제금동 대학로가 발굴이 되면서 학계를 뒤집어 놓고 백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고도의 문화 강국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교에 대해서 알아봤고, 삼국의 고분, 무덤 양식을 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고려, 백제, 신라 다 초기와 뭐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서, 자, 돌을 그냥 층층이 쌓은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층층이 떡처럼,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은 무덤이고요. 장군총은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을 하는데, 장수왕의 무덤 굉장히 돌무지 무덤 기반에다가 웅장하고 맨 정상에 정각까지 만든 굉장히 웅장한 무덤입니다. 자, 후기에는 중국의 무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백제도 고구려랑 비슷하다 그랬죠. 근초공할 때도 말했던 돌무지 무덤으로 시작해서 굴식 돌방 무덤, 그런데 웅진으로 천도했을 때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식 벽돌 무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리고 사비로 이전했을 때는 역시나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신라는 조금 독특한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뭐냐? 자, 무덤을, 우리 일반 무덤 알죠? 무덤을 파기 전에 이렇게 무덤을 관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돌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진흙 같은 걸로 쌓은 다음에 이제 흙으로 덮는, 요걸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무덤이 천마총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경주 에이펙 국가 정상들이 왔었죠. 그때 천마총에서 발굴된 굉장히 아름다운 황금 장식들이나 왕의 허리띠, 왕의 복식 등이 발굴이 되었었는데, 이 천마총이 아마 뭐 지증왕의 무덤으로도 추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신라도 통일 이후에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고구려 백제와 유사하게 굴식 돌방 무덤을 활용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천마총인데, 이렇게 관을 넣고 돌로 쌓은 다음에 흙으로 다시 진흙으로 바르고 흙으로 쌓는 이런 형식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고, 굴식 돌방 무덤,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후기로 가면 굴식 돌방 무덤을 하게 되는데, 즉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통로가 이렇게 있고 방처럼 꾸민 다음에 돌로써 여기를 방으로 꾸민 다음에 다 문을 닫고 마지막 흙으로 덮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입구, 그리고 여기에 왕의 무덤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벽돌 무덤, 바로 무령왕릉 4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자, 이렇게 벽돌로 굴식 돌방 무덤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 무령왕릉의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돌무지 무덤, 여기 보이죠? 고구려 백제 유사하고 장군총이라고 해서 돌무지 무덤인데, 상층부에다가 돌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 정각을 크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난 1966년 문화대혁명 때 중국인들이 훼손을 해서, 여기 옆에 큰 돌들이 보이죠? 이게 원래는 튼실하게 잘 쌓여져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훼손하면서 여기에 무너지지 말라고 큰 박석을 이렇게 기대해 놓고 만들어 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요 그림 좀 이따 방금 하겠는데 먼저 알아두면 고구려는 유목민족, 중국과도 친하게 지냈지만 북방 유목민족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굉장히 교류를 넓혔는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브 궁전의 내부 벽화에 고구려 사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쳤는데 조우관이라 그래서 새의 깃털을 꽂은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인들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락시아브 우즈베키스탄 아프락시아브 궁전 내부에 고구려 사신들의 이런 벽화가 남아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양직 공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고구려 스타일들은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았다고 한다면 백제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갈해요. 거기다가 굉장히 통이 넓은 옷 스타일을 추구했는데 왜 이 양직 공도가 중요하냐? 백제 무령왕 때부터 중국 양직 공도란 뜻이 양나라의 사신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그림을 남겨놓은 걸 양직 공도라 그래요. 그래서 무령왕 때부터 백제와 중국은 교류를 하는데 이렇게 양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패스포트죠. 여권 형식으로 백제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나라이며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백제 국사라고 돼 있죠. 백제 사신에 대해서 초상화도 그려놓고 백제에 대한 압축적인 요약을 해놓은 게 요 양직공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6세기 무령왕과 성왕의 상황 때를 잘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대외적인 교류를 보면 고구려는 북중국 방금 말했죠. 전진, 북이, 북중국 국가들과도 교류를 했으나 아까 말했던 초원길을 통해서 북방, 중앙아시아 서역 국가들과도 굉장히 많은 교분을 지냈다. 백제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아까 말했던 대로 중국을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북조라고 있어요. 중국의 북쪽 왕조, 그리고 남조는 중국의 남쪽 왕조라 해서 고구려는 북조, 중국은 남중국 왕조들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으나 진흥왕 때 한강을 직접 장악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했고 가야는 금관가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가야 때는 바닷길, 영산강을 통해서 중국의 제나라, 우리 가야할 때 배웠었죠. 남제와 교류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시에 중국과의 문화 교류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문화 교류도 중요한데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다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파해 준 건 맞아요.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제일 많은 문화를 전수해 준 사람들은 바로 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백제가 일본과 더 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선진 문물을 전달해 줬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령왕과 성왕 때 그리고 의자왕 때도 많은 문물을 전달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할 거 없이 지금 우리 한반도 지도 보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빨간색 화살로 다 문물이 전달해 가면서 직접 유이민 또는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도외인이라고 불렀다. 건널도 외나라 외 사람인 건너서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을 도외인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백제가 더 많다고 그랬죠.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문화를 통해서 일본은 아스카 문화, 즉 일본의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로 선생님이 백제라 그랬죠. 백제 근초광 때도 일본인들을 용병으로 썼는데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백제에서는 일본에게 선진 문물을 전달해 줍니다. 선진 문물을 전달해 주면 일본은 백제에게 군사적 지원, 군사적으로 이른바 용병을 통해서 선진 문물, 쉽게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당시 1960,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서독이나 중동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 간호사, 광부, 군인들을 파견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권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타국에서는 선진 문물에 돈을 주는 그 당시 백제와 일본이 선생님이 말한 이런 식의 관계였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을 선생님이 챕터별로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 그리고 무덤 양식으로 나눠서 정리해 둔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국시대 문화였다면 이제 두 번째 챕터 남북국 시대 문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남북국 시대 문화에서는 고대 삼국과 똑같이 불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자, 먼저 불교에서 가장 알아둬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원효대사예요. 바로 그 해골물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그 원효대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바로 화쟁 사상, 일심 사상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불교 종파, 다양한 불교 종파가 있지만 하나로 우리 합쳐서 갈등을 해소합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불교를 대중화시켰어요. 여러분 사찰이나 뭐 할머님들 아니면 가족들 중에 불교 신자들 계시죠?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무슨 말 하죠? 맞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우리 사찰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러시면서 계속 외우시는데 이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만든 사람이 원효대사였어요. 자, 그러면서 불교를 대중화, 불교 어려운 거 아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당신도 천국이 아니라 극락 갈 수 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영어 강의 있죠. 야노도를 외치는 거와 똑같은데 나무따미야부를 외치면 너도 죽으면 극락 간다라는 내용을 전파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있는데 클로스, 바로 옷 잘 입는 아저씨 의상이에요. 이 아저씨는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었다면 의상 아저씨는 진골 출신이었는데 이 아저씨는 화엄 사상을 제시하면서 원효 아저씨와 똑같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상의 유명한 10명의 제자, 이른바 화엄 십찰이라 그러는데 옆에 지도 보이죠? 주요 교종 사찰에 이렇게 불교 만자를 써져 있는데 요 10군데가 바로 의상 대사의 제자들이 세운 사찰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양성하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은 누구냐? 바로 해초.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뭐 여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스님이면서 여행가인데 왕호천축국전이라는 밀리언셀러 책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행기를 적은 건데 갈왕, 나오, 천축국, 인도와 중앙아시아 이야기 전 내가 천축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책이라는 게 왕호천축국전이에요.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중대였다면 이제 하대로 오면 어떤 불교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느냐? 바로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나타납니다. 자, 선종이라는 건 뭐냐? 원효와 의상까지는 교종이에요. 쉽게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유형을 정리해 보면 자 제목을 불교의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불교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거든요. 소승은 개인의 해탈이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 내가 모든 걸 먼저 해야 중요해라는 거고, 대승은 대중,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해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대승불교에서도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종이고요. 하나는 선종인데, 이 교종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선종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명상, 이른바 우리 뭐 마음 수련을 위해서 명상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수행 방법이 다른데, 자, 쉽게 말하면은 원효는 의상은 바로 교종에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종과 관련된 사람은 뭐 해능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유명하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만 두면 되는데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고대에는 원효 의상 같은 사람들이 교종에 관련돼 있고 해능 아니면 달마대사 여러분 알죠? 눈 툭 튀어나오고 부리부리하게 삼도적 같이 생긴 아저씨 이런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해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려시대 가서도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배우게 될 건데 고려시대의 교종,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했던 아저씨는 의천대사예요. 반면에 명상을 통해서 우리 깨닫자라고 했던 건 진울대사인데 이렇게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종은 참선, 이른바 명상을 중시하고 신라 말, 우리 지방 세력들이 뭐라 그랬죠? 지방 세력들을 부르는 말 맞습니다. 호족과 결합을 하면서 각 지역의 스님과 관련된 승탑들을 건설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특히 통일신라 때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는 우리 경주 가면 많이 보죠. 불국사,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그리고 아름다운 헬레니즘 문화를 영향을 받은 석굴암, 그리고 경주 가문사지 석침석탑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르게 대두된 게 요 풍수지리설인데 바로 호족성장의 사상적 기반을 해줘요. 즉 예전에는
사상적 기반. 예전에는 경주에서 불교만 최고라고 됐다면 이제 신라 말 선종 등이 도입이 되면서 경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강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지역의 호족들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데 경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구도 중요하다. 왜? 이 지역의 풍수지리를 봐라. 대구 실제 내륙 분지죠. 아주 오목하게 농사짓기도 좋고 넓은 토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강조하게 만들었던 게 풍수지리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불교 풍수지리설 그리고 유학에 이어 유학으로 넘어가면 유학에서 중요한 건 우리 무열왕 때는 유교 정치 이념을 표방했다 그랬죠. 집사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신문왕 때 국립대학의 줄임말 맞습니다. 국학을 설립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신라할 때 끊임없이 배워왔지만 골품제도라고 운영을 했다 그랬죠.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있고 그리고 성골, 진골 맨날 진골들만 다 해서 관직을 가져가고 높은 직을 가져가니까 육두품들이 불만이 있다 보니 나라에서 띨박해도 1 더하기 1도 모르는 띨빵이도 내가 피, 블러드, 뼈다귀가 좋은 진골이니까 높은 관직에 가고 정말 똘똘하지만 능력은 뛰어나지만 뼈다귀가 안 돼서 육두품으로 넘어가는 이러다 보니 나라에서 인재를 조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원성왕 때는 뭘 실시하느냐 바로 독서 3품과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경전 해독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관리를 만드는 거예요. 즉 상중하 유교 경전을 테스트해서 100% 잘했다, 외웠다,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상등급. 근데 70%밖에 못했다. 그럼 중등급. 그리고 50% 미만이다. 하등급. 이렇게 3등급으로 매겨서 관리에 임용을 하다 보니까 진골 귀족들이 개빡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내가 띨박해도 진골이라는 핏줄 하나로 높은 관직 들어갔는데 원성왕 때는 독서 3품과라는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진골 귀족들이 개빡쳐가지고 욕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성왕이다. 욕을 많이 먹은 왕이다. 요렇게 같이 외워두면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3품과는 한마디로 과거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처음 시험을 만드는 제도, 과거제의 전신, 전 모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천문학 유학까지 받고 천문학과 과학기술에서 보면은 우리 통일신라 이전은 첨성대 많이 배웠죠.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라고. 그리고 당나라의 역법. 지금은 우리가 흔히 달력 그냥 하찮게고 기본적인 걸로 여기는데 예전의 달력은 굉장히 소중하고 비싸고 아무나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그것도 천자 황제만이 달력을 다룰 수 있어서 중국에서 이것을 수입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달력 인덕력을 수용하면서 시간 측정을 했고 또 한 가지 우리 장영실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드는 그런 해시계 물시계 있죠. 그런 것처럼 누각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이라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 나무 목판으로 찍은 인쇄물이자 최고 베스트가 아닌 롱롱어롱 타임 겁나 오래된 것인데 석가탑에서 발견이 돼요. 석가탑도 돌에다가 뭐 비바람 맞으니까 때가 낄 때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이 발견되었다.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남국에 대한 문화였다면 이제 발해에 대한 문화로 북국에 대한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발해에도 불교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문왕 때 불교가 특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이라는 사람도 진흥왕처럼 전륜성왕을 모델로 하는데 이 불교에서 전륜성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아주 최고의 전설적인 왕인데 이 전륜성왕의 모델을 따라한 사람이 셋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제의 성왕 다시 써볼게요. 전륜성왕,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 그리고 발해의 문왕. 실제 백제의 성왕은 요 전륜이라는 말이 줄여진 그래서 성왕이라고 하고 신라의 진흥왕, 발해의 문왕 등이 요 전륜성왕이라는 타이틀을 따라했으며 많이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불교 이런 것들도 고구려식 그리고 발해 인만의 독특한 그런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발해도 역시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발해 통치제도 할 때 배웠죠. 신라의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유교 교육을 하면서 당나라에도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선진 문물을 많이 수용했다.
자, 이제 발해 건축 등을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고분, 무덤 형식인데, 자, 발해는 조금 독특해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도 받아들였지만 3대 문왕 때 당나라의 문화도 수용하면서 리믹스되는 문화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발해 문왕, 계속해서 말하지만 3대 문왕 때 자식이 좀 많았나 봐요. 그중에서도 둘째 딸과 넷째 딸의 무덤이 발굴이 돼서 아주 학계에서 충격을 줬는데, 먼저 둘째 딸의 무덤은 고구려 고분 양식입니다. 고구려 때 우리 방금 배웠던 대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죠. 그리고 고구려만의 독특한 양식이 있는데 바로 요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거예요. 이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게 뭐냐? 누워서 천장을 보면은 요렇게 디테일하게 돌을 깎아 만드는 모주림 구조라고 해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입체감이 있게 이렇게 모주림 천장 구조를 만들었고, 이 돌사자 보이죠? 이렇게 돌사자를 만드는 게 둘째 딸 정해공주 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왕은 자식 복이 좀 없었나 봐. 요즘도 딸바보라는 말 많이 있죠. 그것처럼 둘째 딸이 일찍 죽었는데 이 넷째 딸도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넷째 딸인 정효 공주묘는 이때는 당나라와 조금 교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때였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벽돌 무덤 양식을 수용해서 당나라 화풍의 벽화도 만드는데, 자, 여기 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정호공주 묘 구조도라고 돼 있죠. 굴식 돌방 무덤인데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벽돌로 무령왕릉처럼 중국식 스타일로 만들어냈는데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도 추가시킨 게 바로 탑장입니다. 이 탑장이 뭐냐? 지금 여기 그림 보이죠? 이 무덤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탑장을 만든 거예요. 즉 탑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보이죠?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석을 아마 여기에 탑 형식으로 이렇게 꽂아 놓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선생님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묘의 무덤을 보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이다. 그런데 둘째 딸인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양식의 굴식 돌방 무덤으로 축조되어 발해 문화가 기본적으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을 잘 보여준다. 그와 반면에 넷째 딸인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양식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다가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탑장, 계속 말하죠. 여기다 탑을 쌓았다. 요 탑장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당시 8세기의 동아시아의 4대 도시라고 그랬죠. 요 상경용천부, 발해 수도의 상경용천부를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데 계획도시고 주작대로 굉장히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답장 별표 못해서 다시 씁니다. 자, 이 상경용천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것처럼 지금의 만주 벌판 위에, 즉 목단강 근처에 보면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중국인들이. 왜?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던 대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즉 우리 고구려 발해 문화도 중국의 문화다라는 한 동시에 이제는 고조선 부여까지 중국의 문화다라고 하는 마당에 발해 문화재였던 이 상경용총부에 상경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요 상경성이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방을 안 해요. 중국인들, 그것도 역사학자들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 그것도 중국 관리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놔서 몰랐는데, 이전에 우리 친한파라 그러죠.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이 요 그림을 알려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세로는 3.5km, 가로는 4.5km의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궁궐이 있고, 아까 주작대로라고 그랬죠. 굉장히 넓은 도로가 있고 각 구역을 이렇게 정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사찰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 다양한 종교들도 있으며 시장들도 각 곳곳에 만든 굉장히 대규모 도시였고, 8세기 4대 도시 장안, 그리고 상경, 그리고 경주, 그리고 바그다드, 중앙아시아의 바그다드, 이 4대 도시의 당당히 한 축으로 활약을 했다라는 것까지가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였습니다. 자, 우리 잊지 마세요. 발해는 W자 천도라 그랬죠. 아이고, W자 천도, 동모산에 있다가 중경현덕부에 있다가 상경용천부에 있다가 동경용원부로 갔다가 다시 상경용천부로 돌아가는 요런 W자 천도로 운영되었던 게 발해의 수도 체제였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고대사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시대, 한국 중세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수업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